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재난지원금 2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50조 얘기를 하더니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뭐 100조 뭐 이러더니 뭐 대통령 되면 하겠다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 하세요. 말을 바꾸시는데 이번에 이 선지급 빨리 뭐 피해를 나중에 가려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지 마시고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만 하루에 하나씩 뭐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오늘 아침에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장남도 따로 또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뭐 잘못한 일이고 뭐 선거에서도 이건 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와 장남이 아주 신속하게 바로 사과를 한 것처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려야 할 일이고 뭐 혹시라도 이게 뭐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 책임까지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냥 사죄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처벌도 뭐 경찰이 또 조사가 한다니까 처벌이 받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재명 지사 치료까지 언급했던 것 같더라고. 아마 도박 중독 치료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뭐 오랜 시간 동안 도박을 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뭐 큰 도박은 아니고 이렇게 게임 같은 것에서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뭐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불법의 소지가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은 뭐 책임까지 다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신 상황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사과를 해서 이거는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던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발빠른 사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지은 대변인님이 이미 뭐 사과의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뭐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고 뭐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이 문제 가지고 크게 이야기하지 말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다 큰 성인이잖아요. 네. 성인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지는 모양새도 참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만의 또 독특한 정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입장이 나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가족들의 리스크가 우리 대선판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여야 간에 이걸 가지고 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정치권 전체로 보면 사실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이게 뭐 가족 일에 대해서 야당 여당을 떠나서 이런 많은 악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가족의 뭐 과거가 어땠고 이런 것을 계속 파헤치는 것이 막 정책 선거라든지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일에 이슈가 덮여서 정책 같은 게 잘 보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책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좀 일반적인 국면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당도 고심일 텐데 그 가족 문제를 세게 공격하면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양당도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신사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뭐 도박뿐만이 아니고 또 글 쓴 게 또 문제가 또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파급이 어떻게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본인도 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이게 뭐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좀 포괄해서 뭐든지 다 사과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만일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또 뭐 소환 조사하고 물론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이 또 기사로 나오고 하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이건 뭐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뒤에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송한 마음을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이것이 공식적인 사과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사과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김건희 씨가 따로 또 사과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카메라 앞에 선 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번에 그 이동호 씨처럼 뭐 입장문을 낸다든가. 글쎄요, 그건 뭐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제 생각에는 일단 뭐 김건희 씨까지 가든 안 가든 일단 당 차원에서 내지는 이제 후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지는 상징성이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제1야당의 후보로 만들어준 가장 큰 상징성이 사실 공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정의 잣대는 사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으면 국민들 높이에 맞출 때까지 해명을 하는 게 당 차원에서도 맞고 후보 차원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랑 어제 워딩은 좀 달랐어요. 네. 어제는 사과해서 푸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홍준표 의원이 한 이야기처럼 그렇죠. 같이 얘기했는데 아직 한 선거가 80일 남았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사과한다 안 한다 끌면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이재명처럼 이렇게 사과가 낫지 않겠느냐. 아마 당내에서도 그거 가지고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가 아직 뭐 정확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놓고 만약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됐거나 허위였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확실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관계가 확실히 밝혀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선거는 생각보다 빨리 가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들이 너무 형성되기 전에,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더 확고해지기 전에 미리 사과할 건 사과하고 털 건 털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발했을 때 그 당시에도 사실 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그때도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기조를 정했던 것은 우리가 털 거 털고 가겠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위가 출범했던 그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사태가 좀 이렇게 커졌으니까 뭐 당분간은 김건희 씨가 언론 앞에 서지 못하겠다. 근데 선거 때까지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근데 김건희 씨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욕은 하겠죠. 예. 뭐 어떻게든 사실 뭐 나왔으면 나온 대로 논평을 내실 거고, 예.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꾸준하게 논평을 내실 거지만, 어쨌든 청와대에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으로서 갈 수 있는 높은 분이니까 예. 적어도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격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국민의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조만간에 입장이 좀 정리가 되시면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저도 낫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분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거의 뭐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뭐 시간 강사,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인데 원래 그렇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과를 하시기보다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면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들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보는 국민들도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관련돼서는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의혹이 있으면은 이거 해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적어도 이제 캠프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게임 그 관련돼서는 이제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그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 거기에는 사실 앞에 이제 비법인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원래 산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캠프 해명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는 뭔 얘기하려고 그런지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죠? 예.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김종인 총괄비대위원장이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지 후보 배우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나름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 건은 사실은 뭐 민주당이 했다기보다는 YTN에서 단독 보도를 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커졌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기도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의 사생활이라든지 예. 뭐 경력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명백하게 불공정한 거죠. 허위 경력을 썼다고 하면은. 근데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에 이분이 연루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양평 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인 당시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장모가 특혜 의혹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지만 문제는 그 정치 권력하고 이분하고 이렇게 유착이 있었고 이것으로 특혜를 받았다 이거는 뭐 후보자도 같이 알겠습니다.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 일이죠. 민주당 입장은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줄리를 과거 했다든가 혹은 뭐 누구를 만났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생활 이야기는 안 한다. 민주당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과도한 뭐 사진을 뭐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외모 비하 발언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7월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에게 드렸던 잣대가 윤석열 후보 스스로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것만큼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인에게 스스로 향했던 잣대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경선 과정에 후보자가 아니라 그 후보자 배우자가 아니라 후보자한테 집중을 해달라. 그 배우자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던 만큼 저는 저도 거기에 그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한테도 예.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양평 땅 같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당시에 윤석열 검찰에서 이제 고위직을 맡으셨던 분이 장모에게 특혜 의혹을 준 거라서 이거는 뭐 배우자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자체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뭐 이걸 배우자 검증이라서 후보에 집중해라라고 피해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물론 드립니다. 관련된 수사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7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유튜브죠. 김성애 지식백과 2030이 특히 열광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쪽 후보가 아마 다 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녹화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만 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하시기로 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뭐 하신다 그런다가 또 안 하신다 그러다 다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뭐 기사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건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뭐 토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청년들의 소통에 좀 나서지 않고 뭐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한테 준다든지 좀 뒤에 계시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것도 하셨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뭐 중년 게이머 김 실장 이런 유튜브 채널에도 하시려고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유튜브 측에서는 한쪽만 부를 수가 없으니 그 취소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주식백과 이게 이제 게임과 관련된 채널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대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분들이 뭐 과거에 셧다운제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게임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밀접하게 자기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재섭 비대위원 그 2030 세대가 네. 지난번 재보궐 때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밀었고 그렇죠. 그 세력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고 네. 홍준표 후보가 패배하고 나는 조금 붕 떠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한테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2030에서 이재명이 이기는 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2030의 스킨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뭐 유튜버 같은 곳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 네, 당연히 필요하고 또 민심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2030 세대가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 부분 많이 지지가 쏠려갔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전략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뭐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지식백과 그 출연하는 여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게임 규제법 관련돼서 법안에 앞장섰던 분들이 선대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비판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보수주의에서 나타나는 어떤
저는 이제 게임도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게임을 중독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공급자 규제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도덕성,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개인의 도덕성, 내가 좀 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태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 관점들이 담아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2030 세대가 느끼는 게임에 대한 인식과는 괴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선대위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은 2030 세대가 보기에 부족하기 쉽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2030 계속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2030 세대가 결국에는 대선의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보다 정말 공격적인 그런 선거 전략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이준석, 천하람, 김재섭 이렇게 젊고 지금 방금 이렇게 뭐 게임에 대한 2030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럼 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힘이 없어요? 예. 근데 전 힘이 저는, 없어가지고. 네, 방송에서 뭐 김재섭 위원장이라든지 뭐 천하람 위원장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근데 그 국민의힘 캠프나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는 절대 뭐 김재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같지 않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니, 물론 예.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몇 개를 이제 짚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고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부터 코로나 방역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전국에 다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죠. 그리고 9시나 10시까지 영업 제한. 그래서 지금 뭐 워낙 확진자가 많고 위중증 환자가 많으니까 이해한다. 다만 그러면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선지급하자 일단 네.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적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작해서 2주 정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경기가 회복하나 이렇게 됐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시 피해를 이렇게 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있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그래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되고 두텁게 돼야 되고 또 그동안에는 뭐 시간에 대한 제한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데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뭐 알바를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뭐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피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보상에 대한 규모 그리고 보상에 대한 범위 이런 것도 다 확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재난지원금 2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50조 얘기를 하더니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뭐 100조 뭐 이러더니 뭐 대통령 되면 하겠다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하세요. 말을 바꾸시는데 이번에 이 선지급 빨리 뭐 피해를 나중에 가려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지 마시고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주자는 거니까 반대한 거고 예. 포퓰리즘이 맞고요.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번 지급은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왜냐하면 사실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작년에도 연말 연초에 이 집합 금지들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거든요. 자영업자들. 그래서 피해가 더 막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거 관련돼서는 정말 좀 빠른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정말 비판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대해서 날을 세워가지고 비판을 연일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우리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희망 고문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 4단계 방역 우리가 수도권 방역 올리면서 4단계를 올리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 말씀하셨고 또 2주 전에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불과 10월에 이 저저번 달에 국회 시정연설할 때도 코로나로 민생이랑 뭐 방역 완전히 뭐 다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영업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뭐 식재료도 준비할 수 있고 식당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을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은 투자를 하고. 근데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하나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갑니까?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 얘기가 다르고 청와대 입장이 다르고 계속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면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말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빠른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 내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엇갈리는 거는 결국 자영업자들이 또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그 메시지가 생각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거는 야당이고요. 선지원 후 보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는 뭐 홍남기 부총리, 뭐 정부, 우리 여당 같지만 여당 같지 않은 정부까지도 다 지금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헷갈리고 오락가락하는 건 김종인 그리고 윤석열 후보인데요. 뭐 금액도 계속 바뀌고 방식은 어떻게 하냐, 뭐 시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건 지금인데 대통령 되면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재정 말을 망한 바꾸신 거 아닙니까? 재정 뭐 마련하는 방안도 계속 뭐 대안도 없으시면서 오락가락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고 갑자기 또 2주 동안 방역 지침을 세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죠. 그거는. 예, 이건 하여튼 우리가 뭐 여야의 이렇게 논쟁을 떠나서 좀 빨리 추진되도록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 보상에 대해서 뭐 김정인 위원장도 뭐 100조 추경 직권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워낙 사태가 급박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서 추경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는 추경 검토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민주당이 169석 범여권 180석 갖고 있으니까 당정청 협의만 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나 청와대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일단 그 추경에 대해서 검토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좀 얼마 전의 일인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여야가 합의하면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청와대 의견을 정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야의 합의가 안 된 경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특별 방역에 최우선을 하겠다, 피해 지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정청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건 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한 부분이니까 여야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재빠른 보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김정인 위원장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어제 국제여성교류협회 행사에서 가사 부담을 온전히 여성의 역할로 보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지난 2월을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 방문한 자리에서는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우리 김정인 총괄 본부장이 꼰대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거 아니냐. 요거는 제가 그래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온전히 여성의 역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한테 이런 역할도 주어지고 이런 역할도 주어지기 때문에 힘들다. 실제로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여성의 역할 한정했다라고 보면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여성에 대한 관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한테 더 무거운 짐이 간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문맥은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려는 그 최종 뜻은 그랬던 것 같은데 표현이 만약에 남성이었으면은 뭐 가정을 지키는 것은 뭐 가사를 지키는 것은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좀 편견 뭐 이렇게 차별의 시각이 좀 있으신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시는 거를 좀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 예. 위원장님이 1940년에 태어나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뭐 미혼모에게는 비정상, 정신 취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좋은 의도를 말씀하셨지만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편견이나 차별의 시각을 바탕으로 깊이 전제를 한 다음에 이분이 정책을 만드시고 정책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의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무리한 공격이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80여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아까 2030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성표도 당락의 변수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표다. 그럼요. 다만 윤석열, 이재명 다들 여성들한테 비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요. 남은 80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오늘 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대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